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철골 구조의 보에 대해서, 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의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자, 당연히 힘, 이제 일단 힘은 힘 모멘트를 받겠죠. 힘 모멘트를 받으면서 사실 전단력도 받습니다. 전단력. 절단하려고 하니. 그리고, 자, 이 축방향력도 받죠. 축방향력. 자, 이런 힘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을 동시에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특히 주 힘은 이거죠. 힘 모멘트가 주 힘이 될 겁니다. 힘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의 경우는 그래서 I 형광을 많이 씁니다. I 형광 형태를 많이 쓰고 있죠. I 형광 형태를 그래서 보를 많이 쓰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보는 단일제를 사용하는 형광보가 있고, 이 보의 개념은 형광보. 형광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일보라고도 칭하고요. 단일보, 형광보 칭하죠. 그래서 보통 I 형광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힘 모멘트가 작을 때는 그럴 때는 보통 H 형광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형광보, 단일보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조립보 형태를 쓰게 될 겁니다. 조립보. 그래서 이 조립보는 일반적으로 그 중에 판보나 이런 트러스보, 레티스보 이런 것들이 조립보에 해당되겠죠. 플레이트 거더, 판보 개념이나 아니면 레티스보라든지 트러스보 이런 것들이 트러스보나 레티스보 이런 것들이 이 조립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커지면 이제 교량이나 이런 데는 이런 조립보 형태로 가고요. 건축물은 보통 형광보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서 자, 우리가 이제 보일 때 이제 보의 구조에서 보는 프렌지하고 보통 외부로 구성이 되고 있죠. 프렌지하고 외부. 프렌지 부분과 외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날개처럼 이렇게 상하의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지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 프렌지 뭐에서 이 프렌지. 그래서 이제 프렌지에 우리가 분담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프렌지의 이 분담 모멘트. 프렌지가 얼마나 분담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프렌지의 분담 모멘트는 이 접합부의 힘 모멘트에 접합부 힘 모멘트 M을 갖다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둘 때, 모에다가 무엇을 두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렌지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두면죠. 요 프렌지. 상하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분자에 두. 그러면, 이제, 이 외부의 분담 모멘트하고 이 두 가지는, 외부의 분담 모멘트하고 프렌지 분담 모멘트는 쉽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일하죠. 접합부 힘 모멘트에다가. 그러면 분모는 동일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의 단면 2차 모멘트. 보 전체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분모에 두고요. 둘 다 동일하게. 보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분모에 두고, 분자에다가, 프렌지 단면 2차 모멘트를 두면 되죠. 그래서, 프렌지, 여기, 이제, 여기다가, 프렌지, 단면 2차 모멘트를 두는 거고, 요거는
외부의 단면 2차 모멘트 비율을 두면 이것이 분단 모멘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접합부의 힘 모멘트 곱하기 자 프렌지와 외부의 단면 2차 모멘트의 비를 나타낸 것. 이것이 자 분단 모멘트다. 그래서 뭐 요거는 간략히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간단히 여러분들이 자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히 준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두실 때 현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 세부적으로 보시면 먼저 현강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현강보 이 단일보적인 측면. 그래서 현강보는 I 현강이나 H 현강이 많이 사용되고 특히 모멘트 커지면 I 현강 형태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면 자, 뭐 단면적이 특히 부록할 때 프렌지 단면적이 부족하면 여기에다가 커브 플레이트를 자, 더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의 춤은 간 사이에 자, 보통 15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현강보는. 그래서 보의 춤의 개념은 높이를 춤이라 하죠. 보의 춤은 간 사이 스판에 간 사이에서 15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로 해주시고요. 뭐 자주 사용하는 18분의 1에서 대략 20분의 1 정도가 보통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의 춤 정도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니콤보라는 거 해놨죠. 허니콤보는 일반적 허니콤보라는 것은 보통 외부 쪽에서 그 그림 보시면 허니콤보의 대략을 알 겁니다. 허니콤보. 그래서 그 허니콤보는 외부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은 거죠. 외부에다가. 그래서 이 외부 부분에 구멍을 설치한 게 허니콤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니콤보가 되면 외부 부분에다가 구멍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이렇게 가면 이 부분에다가 이 구멍을 설치한 거죠. 여기다 구멍을 설치했기 때문에 구멍을 설치하면 이제 설비 배관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죠. 뭐 닥터나 이런 부분. 그래서 이 허니콤보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 부분을 구멍을 둔 겁니다. 허니콤보는 외부에 구멍을 둔 거죠. 절단해서 구멍을 둔 거. 이것이 허니콤보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거기 보시면 그래서 보통 보의 춤이 높아져 힘이나 비틀림이 강해진다. 그리고 같은 무게의 보에 비해서 단면 개수가 크다는 거. 그 다음에 구멍을 냈기 때문에 중량을 자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량을 50% 절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도장 면적이 절감된다는 거. 그리고 허니콤 부분에 자 설비 덕터를 이용하니까 설비 배관이나 덕터가 용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우리가 보실 때 보통 전단력이 커지면 이 춤이 높아지다 보니까 외부가 자굴이 생길 수 있죠. 거기 약해진다는 단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자금량이 증가된다는 점, 이거 절단해서 하다 보니까 용접 자금량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계산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 여기 중간을 뚫었기 때문에 용접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 한번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현강보의 이제 설계에서 힘 모멘트의 응력은 보통 힘 응력 또는 힘 모멘트를 갖다가 자, 분모의 단면 계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단면 계수로 나눠준다. 힘 응력도 개념은 그래서 힘 모멘트를 갖다가 자, 이 단면 계수로 나눠주시면 되죠. 분모의 단면 계수는 힘 응력도고, 그 다음에 전단 응력도도 전단 응력도는 자 똑같죠. 전단력을 갖다가 자 외부의 두께 곱하기 높이로 나눠주면 되죠. 전단력을 나누어 주시면 돼. 외부의 두께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나눠주면 이게 전단 응력도입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도에 대해서 하고 두 가지씩을 자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힘 응력도하고 전단 응력도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풀이는 문제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보의 개념은 플레이트보는 판보죠. 판보. 플레이트보에서 플레이트가 판이죠. 판보. 그래서 플레이트보 판보의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그래서 보통 플레이트 판을 갖다가 조립해서 우리가 구성한 거죠. 조립해서 구성한 거로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플레이트보는 자 거기 설명 간단히 보겠습니다. L형 강판을 리벳 접합이나 용접으로 I형 강모로 조립한 형태나 아니면 임의 크기 단면을 이 판을 갖다 조립하다 보니까 플레이트보는 이 플레이트판하고 그럼 프렌지 플레이트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부 플레이트판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직접 용접을 해도 되고요. 용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에로 형광을 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로 형광을 해서 리베팅이나 이런 거 해도 되죠. 여기에다가 에로 형광을 딱 대가지고 리베팅이나 최근에는 고력볼트로 보통 쪼아주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용접이나 이런 조립하는 거죠. 리벳이나 이런 고력볼트로. 리벳이나 이런 고력볼트로 이런 조립하는 형태 이것을 플레이트보 판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나 용접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면 크기를 임의 크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계 제작도 용이하고 이런 충격이나 이런 데 강하게 받을 수 있어 크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교량 같은 데는 이런 플레이트보 판보 형태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단일보 형광보를 통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교량은 엄청난 땅부터럭이나 철도 이런 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큰 하중이나 간 사이가 큰 구조물에 이 플레이트보 판보 형태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때 춤은 간 사이에 10분의 1에서 이제 판보는 줄어듭니다. 플레이트보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형광보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형광보는 일반적으로 15분에서 30분의 1만큼 우리가 되었는데 요거는 춤은 틀려집니다. 플레이트보의 춤의 개념은 그래서 보통 간 사이에 10분의 1에서 12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래서 형광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형광보의 경우는 춤이 간 사이에 보통 15분의 1에서 30분의 1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18분의 20분의 1을 많이 쓰고 요거는 간 사이 10분의 1에서 12분의 1 정도 플레이트보 판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간단히 그 다음에 커브 플레이트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될 거죠.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등장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커브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덧판이죠. 그러면 이 프렌지 플레이트가 있어서 프렌지 커지면 여기에다가 덧판을 대어주는 거죠. 덧판을 대어주는 게 커브 플레이트입니다. 덧판. 커브 플레이트. 그러면 프렌지 플레이트가 힘 모멘트를, 모멘트를 담당하는데, 그 모멘트를 보강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판이 커브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 크기는 힘 모멘트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죠. 얘는 힘 모멘트 보강이니까 힘 모멘트에 따라 크기는 결정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근데 이거는 보통 최대 장수를 4장으로 잡고 있죠. 커브 플레이트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4장으로 우리가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판을 이을 때는 두꺼운 판의 단부의 5분의 1 이하의 기울기가 되도록 깎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판의 단부를 5분의 1 이하로 기울기가 되도록 깎도록 주면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디귿은 꼭 체크하십시오. 서로 다른 판을 이을 때 두꺼운 판의 단부 끝부분을 5분의 1 이하의 기울기 경사도로 완만하게 우리가 되도록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렌지판의 리벳 간격은 보통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뚫어서 리베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간격은 자 리벳 간격 3배에서 8배이고 리벳은 전단력에 이때 저항을 해줍니다. 리벳은 나중에 이제 조립했을 때 리베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벳을 했습니다. 이렇게 리베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을 갖다가 조립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했으면 이때 리벳은 전단 접합이죠. 그래서 리벳이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용접판의 덧판의 연장 길이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요거는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래서 덧판 자 단부면의 전체 폭 걸쳐서 용접 치수가 덧판 두께의 4분의 3 이상 자 연속 용접했을 경우는 연장 길이는 덧판 폭이 된다는 거 자 4분의 3 이상입니다. 4분의 3 덧판 두께 4분의 3 이상이 연속 용접했을 경우 연장 길이는 덧판 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 미만이 연속 용접을 했을 경우는 연장 길이는 덧판 폭의 1.5배입니다. 덧판 폭의 1.5배. 그리고 자 용접하지 아니했을 경우는 우리가 덧판 폭의 2배 개념이 된다.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를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정확히 해 두십시오. 그래서 4분의 3 이상 연속 용접했을 때는 덧판 폭 연장 길이가 그런데 4분의 3 미만으로 용접했을 땐 덧판 폭의 1.5배 그리고 그 다음에 용접하지 않았을 때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플레이트, 이제 커브 플레이트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덧판에 대해서. 그다음에 외부 플레이트. 자, 외부 플레이트 개념이, 외부 플레이트가, 자, 얘가, 전단력에 저항하겠죠? 이 전단력을 부담하니까, 외부 플레이트는 이 전단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전단력에 따라서 외부 플레이트의 단면은 결정되죠. 전단력이 크면 외부 플레이트 단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단력에서 결정이 되고 근데 너무 얇게 되면 외부 플레이트가 얇게 되면 자 우리가 자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굴. 그래서 자굴을 시게 되면 너무 얇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플레이트의 최소 두께는 6mm 이상은 돼야지 아무리 얇아라도 두께는 6m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6mm 이상은 확보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그럼 외부 플레이트가 약하니까 여기서 보강으로 이제 스티프너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 외부 플레이트의 이 자굴 방지 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는 게 바로 스티프너가 개념되겠죠. 스티프너인데, 근데 이 스티프너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수평 스티프너, 수직 스티프너, 보통 이제 중간 스티프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중간 스티프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보통 수직 스티프너가 중간 스티프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니은의 수직 스티프너가 중간 스티프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중점 스티프너죠. 하중점 스티프너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간 스티프너가 일반 스티프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수직 스티프너에서 이제 중간 스티프너 개념이 나옵니다. 하중점,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데 이제 보강상 되어주는 게 하중점 스티프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집중 하중이 작용되지 않았을 때는 수직 스티프너, 중간 스티프너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혹시나 이제 조금 준비해 두실 것이, 아직은 뭐 스티프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혹시 들어가면 좀 주의하실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판에 자구를 갖다 방지하게해서 설치하는 거 하면 보통 중간 스티프너 개념이 됩니다. 옛날 뭐 기술고시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간 스티프너가 보통 외부판의 자굴 방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스티퍼트는 제축 방향으로 압축력에 의한 자굴력을 높이는 데 효과한 것이 보통 수평 스티퍼너고, 그 목적을 조금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집중 하중이 작용했을 때, 자, 우리가 외부분의 지압 파괴 방지 목적으로 것이 하중점 스티퍼너입니다. 그래서 혼돈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구분을 좀 해 두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중간 스티퍼너, 하중점 스티퍼너, 그리고 수평 스티퍼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별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구조 기준의 수직 스티퍼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얼마 정도로 설치하는가, 그것도 한번 보면서 그래서 구조 기준에 대해서 그거 한번 간단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 1번에서는 그 수직 스티퍼너 외부에 접합시키는 용접은 외부의 프렌지 만나는 곳에서 외부 두께 4배 이상, 그리고 6배 이하에서 끝나야 된다는 그 점 조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그 볼트의 중심 간격이 있죠. 300mm 이하로 하는 점,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단속 모살 용접을 사용했을 때 용접 간의 순 간격은 외부 두께 6배 또는 250mm 이하라 해야 된다는 점, 이거 한번 7급 치는 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트레스보나 레티스보 뭐 격자보 형태 그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뭐 거의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지 않고 거의 지금 현재 뭐 거의 기출된 부분은 써놨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앞으로 조금 준비하기 위해서 제그 개념을 조금 한번 봐두세요. 거기서 장경과보의 처진과 진동을 줄이는 방법에서 하이브리드 보라는 것이 나오죠. 하이브리드 빔, 보. 요거 앞으로 대두가 안 되겠습니까?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 자, 이거는 그래서 외부의 항복 응력보다 프렌지 항복 응력을 크게 한보다 해놨죠. 하이브리드 보. 그러면 항복 응력 크기에서는 다르게 써야 되겠죠. 재료를 다르게 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의 항복 응력보다 프렌지 항복 응력을 크게 했다고 해서 프렌지. 이 프렌지 항복 응력이 크다는 것은 항복 응력의 항복 강도는 그 차이점이 있죠. 강도와 관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빔이라는 것은 항복 응력이 크게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이 프렌지를 다른 재료를 썼다는 겁니다. 얘를 고강도 강제를 쓰면 되겠죠. 이걸 프렌지 부분을 고강도 강제를 쓰는 거고, 고강도 강제를 쓰고, 이거 외부를 일반 강제를 쓴 거예요. 저강도 강제, 일반 강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여기를 이제 용접해가지고 만든 거죠. 용접. 그래서 용접해서 만든 봅니다. 이것을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자,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그 항복 응력을 자, 크게 한 것이 아니라, 외부하고 프렌지 둘 다 항복 응력을 크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프렌지 항복 응력을 크게 한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라는 점,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처짐이나 진동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캠버를 두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기둥과 보의 접합부를 강접합하는 방법,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 사용한 무게가 덜 나가겠죠. 경량 콘크리트나 아니면 중공 슬래브를 설치해서 무게를 줄여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처짐과 진동을 줄이는 방법인데, 특히 하이브리드 보호와 관련돼서는 한번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 이음에는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현강모 플레이트에 뒤서 보이는 이음 8이나 이음 L형을 사용하고, 현장 접합은 리벳보다는 볼트, 용접 고장형 볼트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용접 부분이 어디서 하는, 용접은 여기에서 많이 하죠. 예, 기둥과 보의 접합부, 많이 쓰고, 접합부에 용접을 많이 하고 있죠. 용접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력 볼트 또는 고장력 볼트라고 하죠. 고장력. 그래서 이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는 보통 이는 기둥과 기둥이라든지, 보하고 보, 이런 접합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접합부에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근데 과거에 리벳을 썼다가 최근에 리벳은 거의 사라지고, 예를 두라고 보면 되죠. 건물에서는 이 두 가지 이제 접합법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서, 그다음 이제 기준선은, 그래서 보통 기준선 교점에 대해서는 응력이 작은 곳에 있는 기본적인 되겠죠. 그 기준선은 거기 그림상 보면 그 기준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축선을 기준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응력이 적은 곳이고, 프렌지음은 힘 모멘트가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해주면 되고, 외부음은 전단력이 최소인 장소에서 해준다는 거 간단히 알아두시. 기준선의 교점은 응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니까, 외부는 전단력을 부담했으니까 전단력이 최소인 곳, 그 다음에 프렌지는 힘 모멘트를 부담했기에 힘몸 최소인 곳에서 기준점의 교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기본을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굴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래서 자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굴은 이제 압축력을 받으니까 힐 수밖에 없죠. 자자가 앉을 자자죠. 굴절된. 그래서 이 자굴에 대해서 보통 기둥이나 이런 것이 압축력을 받게 되면 이런 자굴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부재가 얇거나 했을 때 이 자굴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유효 자굴 길이는 자굴 길이 계수에다가 청고를 곱해서 우리가 산정하면 됩니다. 첫째로 유효 자굴 길이, 자굴 길이적인 측면은, 그래서 이 자굴 길이 계수에다가 자굴 길이 계수에다가 곱하기 청고, 다른 말로 청높이라고 하죠. 청높이를 곱하면 유효 자굴 길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장비를 구하는 식 알아두시고, 세장비. 자, 세장비는 일반적으로 이 자굴 길이에다가 자굴 길이 LK다. 자굴 길이를 갖다가 저걸로 자굴에 대한 2차 반경으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자굴에 대한 2차 반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자굴 길이에 대해서 자굴 길이는
우리가 상태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양단 힌지일 때, 양단이 둘 다 힌지인 상태, 양단 힌지 상태에서는 자굴 길이를 1.0L로 보고 있죠. 1L로 보고 있고, 자굴 길이. 그리고 양단 고정일 때, 양단 힌지가 되면 양단 고정일 때는 0.5로 봐주고 있죠. 0.5. 이거는 암기를 하시고요. 양단 고정은 0.5L.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일단은 한단은 힌지고, 그다음에 자, 타단은 고정일 때, 다른 단은 타단은 고정일 때. 이때는 일반적으로 0.7로 봐주고 있습니다. 0.7.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우리가 일단은 자유고, 한단은 자유면서, 자, 우리가 타단은 고정일 때, 타단 고정일 때는 2로 봐주고 있죠? 2로 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암기를 해 두시고요.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의 자굴 하중에 대해서는 항상 외워 놓으십시오. 네. 원래의 자굴 하중식은 나오지 않더라도 간략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몇 번 이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 기억해놨는데 국가직 7급이나 경기 9급, 대구식 9급 나왔네요. 그래서 원래의 자굴 하중은 자 파이의 자성에 대해 그래서 이가 탄성계수죠. 탄성계수에 I 단면 2차 모멘트를 곱해 주시고 I 단면 2차 모멘트 I를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LK의 자성으로 그래서 LK는 우리가 자굴 길이였죠. 자굴 길이. 이거는 자굴 길이 앞에서 다룬 자굴 길이. 그래서 지지 상태에 따른 이런 자굴 길이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원래 자굴 하중식. 그래서 파이의 자성에 탄성계수 1을 곱해서 단면 2차 모멘트 합에다가 자굴 길이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굴 공식은 정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각과 관련돼서 주각. 자, 주각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맞닿는 부분을 주각이라고 칭합니다. 주각. 주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주각부에 사용하는 부재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시죠. 그림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재가 있는지 정확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저 밑에 이제 기초 베이스 그죠? 밑에 이제 기초 콘크리트가 있으면 밑에 이 기초 콘크리트가 있겠죠? 기초 콘크리트가 있으면 여기에 먼저 앵카볼트를 갖다가 미리 매입해 놨겠죠? 미리 매입된 앵카볼트가 있으면 앵카볼트가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판을 갖다가 위에다 깔겠죠? 그래서 기초판 위에 제일 먼저 여기 판이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 플레이트가 될 거고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판 밑판이 비어있죠. 플레이트. 그러면
보통 이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이제 기초판하고 기초 콘크리트하고 연결해서 앙카볼트로 접착이 되죠. 앙카볼트, 앵커볼트 있고, 그 다음에 윙 플레이트는 날개판이죠. 날개판. 그래서 이제 그 그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윙 플레이트를 대고 나서 이제 주각이 기둥이 이제 H 형광이나 됐으면 거기에 양옆에 사이드 자 윙 플레이트를 먼저 부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에 사이드 앵글을 보통 됩니다. 사이드 앵글을 대어주고, 그 다음에 크립 앵글은 그 사이에 대주는 거죠. 뭐 레티스 기둥 형태 만들 때. 그래서 보통 레티스 기둥 형태 만들 때 그 옆에 이제 대주는 게 거기서 보통 클립 앵글 대주죠. 클립 앵글 대주고 뭐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적인 측면은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고, 그다음 윙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앵글이 사이드 옆에 대어주는 사이드 앵글, 그다음에 기둥 옆에 대주는 게 클립 앵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기초 콘크리트하고 베이스 부터 연결해주는 것이 앵커 볼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각과 관련된 용어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각과 관련된 요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재의 접합적인 측면에서 자 보실까, 거기에서 가세 플레이트가 나옵니다. 가사 플레이트. 자, 이 가세 플레이트는 보통 이제 옆에다 이제 접합을 하게 되어주는 이제 판이 가세 플레이트인데, 가세 플레이트하고 연관적인 측면은 우리가 저런 트러스 같은 데다가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지붕 트러스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접합부에다가 이런 부분에다가 판을 갖다가 이렇게 덧대어 줍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판을 이제 덧대어 줘서 하는데, 여기 이제 대어주는 판이 이제 가세 플레이트입니다. 가세 플레이트인데, 부재를 그래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대주는 이제 보통 판은 판인데 보통 전단 접합제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세 플레이트는 옆에 이제 대어주는 이제 전단 접합제가 보통 가세 플레이트가 됩니다. 가세 플레이트. 그래서 이제 가세 플레이트는 보통 9mm 정도 보통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철판입니다. 전단 접합으로서 이 철판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9mm에서 한 12mm 정도의 철판을 옆에다 대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스 플레이트는 그 3번 한번 체크하시고, 리벳이나 볼트는 최소 한지 2개 이상 8개 이하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박을 때. 그래서 이 리벳이나 볼트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2개 이상에서 한제 6개 이하로, 요 이하로 리벳이나 볼트를 접합하게 됩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모양은 직각 정형에 가깝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리벳 중에 30도 바깥에 오도록 우리가 해준다는 거 꼭 간략히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단 접합 시어 커넥트에 대해서 자 알아두시고, 보통 전단 연결제라고 칭하죠. 전단 연결제, 보통 시어 커넥트. 자, 이 전단 연결제는 보통 여기에서 보통 쓰는 거죠. 2개를 연결시키는 거, 보통 전단 저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시어 커넥트는 여기에서 많이 쓰고 있죠. 자, 여기 바닥판이 있고 슬래버가 있고, 바닥판 슬래버가 있고, 철골포가 있을 때, 철골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을 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해주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 스투트 볼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철골보의 프렌지하고 철골보 이 프렌지 부분하고 이 바닥판을 연결해 주는 거 보통 전단 연결제. 그래서 얘가 이제 전단력을 받는다 해서 전단 연결제라고 하죠. 얘가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단 연결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저항하기 위해서 설정이 보통 이 전단 연결제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인장 접합제에서는 여러 가지 있죠. 용접, 리벳, 볼트, 클래스, 턴버클. 그래서 턴버클 간략히 한번 봐두면 되네. 턴버클. 그래서 이 턴버클은 인장제를 조이는 것은 대략 생긴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장제를 조여주기 위해서, 예, 양쪽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사선이 나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이제 돌리면, 자, 좁아졌다, 풀어졌다는 것, 인장제를 조여. 그리고 턴버클입니다. 턴버클. 그리고 이제 데크 플레이트는, 자, 이게 데크 플레이트죠. 이렇게. 철판을 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놓은 게 보통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데크 플레이트. 그럼 데크 플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이걸 거푸집 대선에 이걸 대놓죠. 거푸집 용도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바닥판이었다. 바닥판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여기 거푸집 역할로 해놓은 것이 바로 이 데크 플레이트 개념이 됩니다. 데크 플레이트. 그래서 철골 구조의 바닥판에 사용하는 거푸집으로 겸용하기도 한다. 이것이 데크 플레이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는 자 거기에서 간단히 그 기준 설정해 놓으시면 공칭 골 깊이, 이 골 깊이가 너무 깊어서는 안 돼요. 7.5cm, 75mm 이하가 돼줘야 되고, 리버 또는 헌치의 평균 폭은 50mm 이하가 돼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해주시고, 이상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스투트 볼트의 지름은 22mm 이하입니다. 이하. 그거 봐도, 그래서, 스투트 볼트는 전단 연결제로도 사용되죠. 그러면 나중에 요거하고 콘크리트하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아까 전단 연결제는 보하고도 사용되지만, 이런 데도 사용되죠. 스투트 볼트가 전단 연결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22mm 이하로 해주십시오.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데크 상단이 콘크리트 두께는 50mm 이상으로 해주시고, 상단이 그거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스너 접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파스너. 그래서 리벳 또는 고력 볼트로 접합하는 방식이죠. 기둥과 보의 이런 파스너 접합에 대해서 그거 간략히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4가지 정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성부재에서 여러분들이 합성부재에서 하나 해 두실 것이 이제 7급 준비하는 분들은 그 11번 합성부재에서 혹시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합성부재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죠. 그래서 재료의 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21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70메가파스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재료의 강도 제한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용 강제 철근의 설계 기준 강도는 440메가파스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 커넥터는 용접 후에 높이나 단면 지름의 4배 이상인 머리가 있는 시어 커넥터이거나 아변 디귿 현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그 점 잡아두면서 매입형 합성 기둥과 충전형 합성 기둥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정확히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7급적인 시험에서 아마 한번 다룰 수 있으니까 특히 그 시어 커넥터 특히 비교해 두시고요. 그래서 시어 커넥터가 보통 매입형 합성 기둥에서는 기둥 간격의 춤의 2.5배, 최대 간격은 400mm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으로 2면 이상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전형 합성 기둥에서 시어 커넥터 간격은 사각형 강간화나 또는 원형 강간일 때 동일하죠. 기둥 폭의 2.5배, 최대 간격 400m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시어 커넥터는 간격 개념이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원형 강간이든 사각형 강간이든 동일하게 간다는 점 우리가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충전형 합성 기둥의 경우는 거기 1번에 강간의 단면적은 합성 기둥 총 단면적의 1% 이상은 되어줘야 된다는 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입형 합성 기둥도 강제 코어 단면적 합성 기둥 총의 1% 이상은 동일합니다. 충전형 합성 기둥이나 동일하게 1% 이상으로 이제 규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 봐두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저 부분 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구조에 대해서, 나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철골 구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